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총선은 여야 나아가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에도 중요한 선거가 될 텐데요. 지역 정치권 역시 서서히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KBS 생생토론에서는 정치권을 바라보는 충청 민심은 어떠한지 짚어보고 1년 뒤 치러질 총선까지 미리 전망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무감사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한국당에서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시죠. 자유한국당 정영기 의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기입니다. 정치 외교학 박사이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재대 대학원장이시기도 하죠.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여야 각 당이 공천 기준 마련 등 총선 준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내년 총선은 특히 문재인 정부와 지방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짙습니다. 캐스팅 보트를 쥔 충청권을 잡기 위해 중원 싸움이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대전, 세종, 충남 19석 가운데 민주당 11석, 한국당 8석으로 민주당 우세. 민주당은 내년 총선도 압승해 안정적인 국정과 정권 재창출을 뒷받침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민생 개혁을 위해서 또 충청권을 신수도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힘을 실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를 살리자며 정권 심판론과 충청 홀대론으로 벼르고 있습니다. 충청권 홀대론 그리고 점점 쇠퇴되는 이 대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를 해야 됩니다. 당 내용으로 위기에 놓인 바른미래당과 대한정당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정의당 등은 지역구 감소와 연동형 비례 등 선거제 개편 여부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관련 영상을 함께 보셨는데요. 여기 이제 두 분 의원께서는 내년 총선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정당에서는 총선 체제로 접어든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먼저 어느 분이 말씀을 주실까요? 박 의원님? 네.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집권 지난 9년을 촛불로 마감을 하고 중간에 거리선거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의 구축, 비핵화, 민생경제를 살리고 공수처와 같은 사법개혁을 제대로 이뤄내는 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속 시원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바람, 국민 여러분들의 바람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치러질 다음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심을 떠받아 제대로 된 개혁과 민생을 살리고 한반도를 제대로 된 평화체제로 만들기 위한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충청권의 신수도권, 지방 분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대로 챙겨나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반드시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기대해 봐 주시고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면 선대본부장 인사말, 출범 인사말 같기도 한데요. 정 의원님 어떻습니까? 한국당은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주의에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평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정권 들어서서 지금까지 2년 다 되는데 입만 열면 이명박근혜 촛불하면서 끌어왔는데 내년 총선은 이 정권이 출범하고 3년이 거의 꽉 차는 시점쯤에 이렇게 선거가 있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5년 중에 반 이상 이렇게 지나간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반 기간 지나는 동안에 이 정권이 잘했는가 못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국민들께서는 이제 경제 실정에 대해서 지금 고통에 신음하고 계십니다.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 내세워서 결과가 어땠냐 이거죠.
오히려 상위 잘 사는 20%는 소득이 늘어나고 네. 하위 20%는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 일자리 만든다고 정말 수십조의 예산을 쏟아붓고도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서 자영업자, 영세, 상공인들 정말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또 그런데 종사하고 있던 근로자나 종사자들도 오히려 일거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철저한 진영 국민 편가르기 이런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그리고 또 충청권으로 문제를 좁혀봐도 선거 때마다 재미나 보는 대상으로나 생각하고 있지 인사면에서 충청 인사를 제대로 등용을 했습니까? 예산면에서 여기에 특별한 배려를 좀 했습니까? 어떠한 충청에 대한 배려나 고려도 하지 않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한 충청인의 또한 심판의 평가에 이런 선거가 되어야 하고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정 의원님 말씀 들으면 정권 심판을 이제 강조하셨는데 박 의원님 이에 대해서 뭐 짚고 아니요, 넘어가실까요? 우리 정 의원님이야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책위 의장을 하시니까 야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정권 심판 대체로 우리 국민들은 10년 주기로 정부를 이렇게 바꿔왔습니다. 10년을 다 채우지 못했죠. 자유한국당 정부를. 그것은 국정농단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희들로서는 문재인 정부 3년 차가 실질적으로 되는 내년 총선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개혁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일에 반드시 매진하겠다. 그런 의미의 총선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 의원님 이제 정책위 의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충청 지역 또는 이제 당내 이제 선거 체제 준비에도 이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실 텐데 좀 어떻습니까? 당내에서 좀 바쁘시죠? 바쁘죠. 근데 이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잘못한 부분이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정권이 교체된 거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국정을 맡아서 운영을 했으면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준엄한 심판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저희도 선거라는 게 이렇습니다. 남은 기간도 꽤 깁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또 잘못하면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또 다시 회초리를 드실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정책을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네, 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총선 체제에 이제 온 신경을 쓰는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들 정당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이종훈 박사님 먼저 말씀을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굉장히 속내가 복잡한 그런 상황이죠. 뭐 최근에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내 내분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고요. 민주평화당 내에서도 뭐 이 바른미래당 내에 국민의 당계하고 뭐 통합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일각에서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통합을 추진하자는 그런 또 움직임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일단 뭐 보수 대통합 기류는 뭐 분명히 좀 나타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이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범진보 통합론이 과연 이제 고개를 들 것인지 말 것인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그런데 사실은 뭐 지금 이제 국민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또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쪽으로 더 이제 흐르게 된다면 사실은 더불어민주당도 민주평화당하고의 통합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 두 개의 그 변수가 큰 변수로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이 중간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지금 독자 활로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계 개편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보수 진영에서의 그 범보수 정계 개편, 뭐 그건 뭐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지향으로 이제 움직여 갈 것 같고 이제 진보 쪽에서의 이제 정계 개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인데 이 부분도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좀 남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수에 따라서 아마 최종적으로 잔류하는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3지대의 신당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 내년 총선에 그 간판 그대로 임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정계 개편의 가능성을 계속 이제 제시하고 계신데요. 어떻습니까? 정계 개편 속에서 충청의 어떤 정치 지형도 좀 뭐 변화의 바람을 탈 수밖에 없는데 최우택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선거구제 개편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네, 선거구제 개편. 만약에 지금 이대로 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양당 체제가 복원될 가능성이 크고 네. 만약에 선거구제가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야 3당이 같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보면 지금 뭐 바른민주당이 됐던 또 평화당이 됐던 독자 생존도 가능하다. 정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선거제 개편이 이제 그런 앞으로의 전망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고, 그러나 만약에 이제 선거구제가 개편이 안 되고 현 상황대로 간다고 보면은 아까 우리 이종훈 박사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제 그냥 지금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은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는 보수대로 또 진보는 진보대로 아마 통합이 가능할 것 같고, 통합이 안 된다라고 보면은 그러면 이제 제3지대에서 텐트를 하나 치겠죠. 그리고 그 평화당, 바른미래당,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번 선거에서는 선거 규정이 좀 까다로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의 공천 그게 이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로워지면 네. 거기에서 이제 일탈하는 이제 그런 세력들이 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분들도 이제 제3지대의 그 텐트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 선거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의 기싸움, 국회 내에서의 기싸움이 아주 팽팽한데요. 4월 임시국회가 뭐 빈선 국회가 될 것이다. 실제 또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현재 국회 모습, 국회 상황 어떻습니까? 뭐 오늘 이 방송이 나가면 아마 내일쯤에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아마 선언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난 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뭐 간간히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일부 법안을 처리한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역시 자유한국당의 대여 투쟁 강도가 굉장히 세진 느낌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여러 막말들이 나왔죠. 세월호에 관한 참 도저히 듣기 민망한 그런 막말도 나왔었고 또 5.18에 대한 그런 막말도 나왔습니다. 아마도 자유한국당의 윤리위가 열려서 징계 결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4월 국회도 제가 보기에는 먹구름입니다. 바로 그런 점이 오늘자 나온 여러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이 뭐 기본적으로 야당으로서 집권 민주당에 대한 옳은 소리를 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별로 탓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회는 열면서 그 안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국회를 열면 공통분모가 반드시 만들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함께 병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하나만 아까 우리 이종훈 박사님이나 최우택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정계 개편과 관련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대체로는 보수 통합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진보 쪽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진보 통합도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두 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채택 여부가 제일 큰 변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보수 통합은 쉽지 않다. 이유인즉슨 보수 통합의 구심을 친박은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자는 얘기고요. 그래서 급기야는 형집행 정지 신청까지 있고 그런 것을 지금 일부 친박 의원들이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비박 의원들은 또 전혀 다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부 모순이 충돌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다. 그런 점에서 보수 통합은 쉽지 않고 저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통합은 저희들은 인위적인 정계 개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러할 계획도 없습니다. 네, 정영기 이사님, 뭐 장애투쟁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실 수 계신가요? 네, 뭐 그러니까 장애투쟁 선언을 이미 했고요. 이미 했는데 자 이제 국회가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사인 간에도 어떤 분쟁이 발생한다 그러면 어느 한쪽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양쪽 다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힘 있는 쪽에 더 큰 책임과 원인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있다. 올해 들어서서 국회가 1월 달에 처음 파행됐는데 그때도
대통령이 자기 선거 캠프에 공신록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조혜주라고 하는 사람을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하니까 그러면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특정 한쪽에 선수였던 사람을 갖다가 심판으로 앉히는데 이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이고 하게 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파행을 하다가도 사실 3월 임시국회는 저희 쪽에서 우리 한국당이 국회를 정상화해서 민생 문제 처리하자라고 해서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문제 일단 해결하고 그래서 저하고 민주당 바미당 이렇게 해가지고 3당 정책위 의장들이 모여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8개 법안을 합의를 해서 또 본회의에서 통과도 시키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국회 끝나고 4월이 원래 국회가 하는 달이니까 국회가 소집이 돼서 자연스럽게 국회가 진행이 됐던 거예요. 국회 파행이 1월 달에 있고 나서는 쭉 제대로 진행되다가 이번에 다시 파행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왜 파행됐냐 이거예요. 박영선, 김현철, 또 이미선 이렇게 정말로 국민들이 볼 때 또 언론도 그렇고 도저히 이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장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공직 추천한 것 자체가 이분들은 인사 대상이 아니라 사실 수사 대상입니다. 수사 대상자를 갖다가 공직 후보자로 지명을 해서 국회에 내놨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저히 이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드러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오늘도 지금 전자결제로 외교적 현안도 없고 외교적 성과도 못 내면서 지금 중앙아시아를 돌고 계신데 거기서 전자결제로 그냥 이거 국민과 야당과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하겠는가. 이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대통령께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고 밀어붙이니까 저희가 장외로 나가서라도 그렇다고 저희가 국회 거부한다고 안 했어요. 국회는 국회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하고 장외에 나가서 국민들께 이런 부분들을 직접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저도 정계 개편 관련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여당하고 일부 2중대, 3중대 좌파 정당들이 이거를 같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니 이렇게 하고 있고 중간에 바미당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내홍을 겪고 있는데 이런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정당들이 다 각자 도생을 모색하겠죠. 심지어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생겨날 거란 얘기가 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일부러라도 여러 당으로 쪼개야겠다는 의도를 가진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충청도당도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실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잠깐 제가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겁니다. 이게 안 된다라고 되면은 우파 정당끼리는 급속하게 이걸 할 겁니다. 근데 저 좌파 정당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좌파 정당은 사실 저 인위적인 정계 개편을 통해서 합치는 게 아니라 좌파 정당 본부 중대하고 2중대하고 3중대하고 여러 개로 쪼개서 그걸 연정 형태로 이끌어가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부분은 좀 제대로 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이제 박범계 의원님보다 좀 많아가지고 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고 그거 좀 시간 안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정 의원님은 좌우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앞뒤도 있고 전후도 있고 이제 그런 거니까 무슨 좌파 정당이니 우파 정당이니 그런 말씀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좌익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판사를 지낸 사람으로서 아주 중도적인 그런 입장이 있다. 민주당은 중도까지를 표방하는 그러한 진보 정당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 다른 것보다도 저는 야당의 존재 이유,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희들이 야당할 때도 당시 자유한국당 집권 여당에 대해서 세차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장외투쟁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국회에서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정도까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거 한번 제대로 통과시켜보자 이런 말씀드립니다. 두 분 말씀 시간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좌우라고 하는 거 좌파 정당이냐 우파 정당이냐고 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이고 전 세계 언론이 어느 선거에서 어느 쪽
성향의 저 당이 이겼다 그러면 좌파 정당이 승리했다라고 다 보도해요. 우리나라에서만 이 좌파들이 좌파라고 스스로 얘기 못하는 이런 아주 기형적인 거고 언어의 유의로 마치 진보라고 해서 좋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이거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거고 언론도 이 부분 똑바로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말씀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말씀 끊을게요. 두 분 말씀, 이렇게. 두 분 말씀 다 끊겠습니다. 그러세요. 좀 오늘 진행이 좀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역시 어렵습니다. 좀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제가 그 전에 네. 두 분 워낙 이렇게 좀 세게 싸우시니까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국회입니다. 정말 일을 제일 안 하는 집단이 국회입니다. 만나면 사사건건 싸우기만 하고요. 편만 가르고요. 이게 국민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럼 왜 정말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 국회가 됐을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국회에 정치가 없습니다.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타협의 산물 아닙니까? 근데 타협을 하지 않고 맨날 각만 세우잖아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양당제의 폐해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대표여당만 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소수 정당들도 있는데 그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대립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 말씀 최 교수님까지 여기까지 드릴게요. 최 교수님까지 말씀 길어지면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240석을 차지하자 이렇게 먼저 이제 말씀을 꺼냈기 때문에 240석 이게 한 개 정당이 240석 차지하면 사실 압도적으로 뭐 거의 석권하는 건데 이종훈 박사님 현실성이 물론 떨어지겠죠? 근데 사실은 그 이해찬 대표의 발언 자체가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 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원외 당협위원장들 이렇게 모아놓고 격려 차원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의미를 크게 둘 발언은 아닌데 네. 그런데 그 숫자가 주는 상징성 때문에 이제 다들 화들짝 240. 놀라서 네. 지금 언론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제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수치를 제시하는 거는 어떤 정당에서든 사실은 좀 피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6년 총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목표가 180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150석도 못 받았단 말입니다. 네. 이제 그런 것, 왜 그러냐 그러면 국민들은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오만하다라고 딱 보거든요. 더군다나 여당 쪽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 국민들이 굉장히 견제 심리가 많이 또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그런 면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정영기 조금 이제 의원님. 정제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같은 편 아닌데? 예, 어찌됐건. 예, 그런데, 뭐 예산 대표 같은 경우에야 뭐 최근에 또 20년 장기 집권 얘기도 하시고, 근데 사실 김무성 전 대표도 50년 장기 집권 말씀하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수치를 제시하고 뭐 지지층들을 향해서 지지를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국민들로부터 과연 얼마나 그 지지를 얻을 것인가를 조금 더 좀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발언도 좀 수위 조절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긴장했을 때 싶은 정당인 자유한국당인데 어떻습니까? 좀 긴장하셨습니까? 아유, 뭐, 무서워서 어떻게 정치하겠습니까? 300석 중에 240석이 아니에요. 그건 비례 빼고 얘기고, 네. 비례까지 해서 260석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독재하겠다고, 지금도 사실은 좌파 독재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완전히 독재하겠다고 내놓고 선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원외위원장들 있는 데서 그냥 덕담 차원으로 한 얘기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분 얘기가. 20년 장기 집권한다고 했다가, 50년 한다고 했다가, 100년 집권하겠다고. 100년 집권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봤더니 이거요. 한 가지는 이제 현금 살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찬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소위 예산 뭐 회의라고 하는 거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돈 풀겠다고 하는 걸 다 합쳐보니까 134조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134조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장기 집권하겠다. 260석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다만 국민들께서 앞서 우리 이 박사님 말씀도 하셨지만은 우리 김무성 의원은 지금 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옛날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그렇게 교만하다가 국민들로부터 크게 혼났는데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는 저런
언행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잘 헤아려 주시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근데 한편으로는 좀 두렵긴 두렵네요. 네네. 네, 뭐, 꼭 말씀 꼭 하셔야 예, 됩니까?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네. 뭐 그렇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고요. 잘 하시면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야 간에 공평하게 또 국정 안정과 또 필요한 견제와 균형의 어떤 황금 분할을 저는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이해찬 대표께서 하신 말씀 그 당시에 이제 원외위원장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 당선이 되면 우리가 240석을 얻는다라는 덕담의 차원의 말씀이었고 뭐 이런 질문 자체가 제가 보기에 약간 편중된 질문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 점을 네.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만하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강조하신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세월호 이거에 대해서 뭐 회쳐먹고 찜쪄먹고 뼈채 발라먹고 이런 막말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심한 말이고 정말 세월호 오주기가 되는 그 유가족들과 정말 가슴 아파하는 국민들에 대한 모독 중에 심각한 모독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야가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금 그 문제는 차명진 전 의원이 했기 때문에 집권당의 대표가 하는 거와는 분명히 그 경중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명진 전 의원이 한 얘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당의 황교안 대표가 바로 그 윤리위 회부에서 징계 절차에 밟도록 했고 오늘 바로 몇 시간 전에 징계 개시 절차에 윤리위에서 착수했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해야죠. 그거는. 네, 지금 제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잘한 겁니다. 네. 상대 정당의 어떤 흠집 또는 잘못한 점을 이제 총선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되는 뭐 정치의 속성일 수가 있는데요. 충청 지역에서 이제 앞으로 1년 남았는데 격전지가 벌써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요. 내년 총선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대전은 민주당 4석, 한국당 3석으로 절묘하게 양분된 표심의 향배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대전 유성갑에서는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한국당 박성효 전 대전시장이 맞붙을 가능성이 높고 대덕구에서는 3선을 노리는 한국당 정용기 의원과 민주당 박영순 대전시 정무부시장 사이 리턴 매치가 점쳐집니다. 서구 갑은 지역 최다선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6선 달성 여부가 또 서구 울에서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 맞서 정치자금 문제를 제기했던 바른미래당 김소연 시의원의 총선 도전 여부가 관심거리입니다. 세종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불출마 선언으로 물밑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선거구 분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6석, 한국당 5석이 된 충남에서는 한국당 이완구 전 총리의 출마가 변수입니다. 현재까지 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천안갑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공주 부여청양에서는 한국당 정진석 의원과 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간, 보령 서천에서는 한국당 김태흠 의원과 민주당 나소열 전 서천 군수 사이 리턴 매치가 예상됩니다. 홍성 예산은 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당내 물갈이 명단에 오른 가운데 총선을 앞둔 여야 물갈이 여파도 큰 관심사입니다. 뭐 리턴 매치, 뭐 물갈이,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이제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충청 지역 선거구 가운데 가장 격전이 될 것 같다. 좀 각각 다르실 텐데요. 어느 분이 좀 격전지 예측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좀 할까요? 네, 그러시죠. 저는 한 4곳 정도로 4곳이요? 예, 꼽았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대전 서갑인데요. 네. 여기는 지금 5번째 리턴 매치가 지금 이제 진행 중입니다. 박병석 의원이 현재 박병석 의원이 이제 내리 5선을 하셨고 이제 6선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여기에 맞서서 4번 붙어가지고 4번 다 지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당 지구당 당협위원장인데 이영규 변호사죠. 이분이 있는데. 네. 여기에는 지금 뭐 동정론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피로감도 있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주 격전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좀 전에 그 화면 나온 대로 공주 부여의 박수현 전 의원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 맞서서 지금 하고 있는 정진석 의원 있지 않습니까? 리턴 매치죠? 그러면? 예, 리턴 매치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사실은 한 분은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하셨고 또 한 분은
보수계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청권의 자장격인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주 여기도 정말로 관심을 갖는 이제 그런 곳인데 이 두 분 다 조금씩 흠집은 있습니다, 사실은. 한 분은 뭐 그 공주시 의회 의장 관련해서 흠집이 좀 있으셨고 또 한 분은 또 이번에 이제 세월호 관련해서 조금 흠집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만큼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산갑인데요. 갑이요? 여기는 이제 아산갑. 복기왕 전 시장하고 이명수 의원. 여기도 사실은 16년 만에 리턴 매치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복기왕 의원이 한번 이겼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6년이 지나고 다시 이제 선거가 붙는데요. 여기도 아주 재밌는 그런 곳이 될 것 같고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논산 금산 계룡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당 6선을 지내신 불사조 계시지 않습니까? 이인재 의원이 사실 맞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네 곳은 아마 충청권의 격전지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관심 갖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인재 전 의원이 6선 하셨던가요? 6선 이번에 7선 하신다면 7선 도전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좀 이인재 전 의원은 뭐 충남도지사 물론 이제 낙선하셨으면 도지사까지 나오셨는데 이번에 출마를 좀 하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총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현재의 대진표가 무의미한 상황이 내년에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무의미하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촛불 이후에 치러지는 첫 총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있는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로 지금 뭐 정부 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의외로 팽팽하게 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팽팽한 가운데서도 특히 충청권은 뭐 아시다시피 이 캐스팅 보터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어서 여기는 언제나 또 이 여야가 아주 팽팽하게 맞붙은 그런 격전지 중에 격전지란 말이죠. 자, 그래서 당연히 각 당 역시 굉장히 긴장감을 가지고 임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촛불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물갈이를 대거하려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 충청권에서 그것을 시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천 누를 지금 언급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각 당에서 좀 민주당에서 먼저 공천 누를이 좀 나왔죠.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너무 이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하실 얘기 드리긴 그렇고요. 대체로 이제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뭐 논리 선상에서 전략 공천은 거의 하지 않는다. 전략 공천 없다. 예, 뭐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보다는 거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또 신인에 대한 아주 그 가산점을 대폭 할애해 준다 이렇게 봤을 때 이해찬 대표께서 지금 현재 세종 지역구를 두고 계신 이제 국회의원이신데 출마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가 디자인하는 설계하는 내년 총선의 여러 가지 전략적 방편들이 꽤 신선하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가능성이 있고 대전 충청도 예외가 아니다. 그것이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대전 충청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은 지금 다선 중진 의원들은 공천에서 아무래도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룰에 의해서 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가능성 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정인교 의원님? 네, 뭐 저희 자유한국당은 뭐 대전에서는 지금 뭐 그렇게 다선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은 없는데 아무튼 여든 야든 이제 공천 때마다 이렇게 하는 딜레마가 이런 거죠. 인지도도 있고 당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분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해서 현역 의원 중심으로 공천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그걸 절대 좋게 봐주시지 않는다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여당은 지금 공천 기준도 엊그제 보니까 좀 발표를 했던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갔고요. 이제 처음 공천을 개혁하기 위한 소위를 막 구성한 이런 단계입니다만은 분명한 거는 저희는 아무튼 좀 이기는 공천, 야당이기 때문에 이기는 공천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러려면 국민들 보시기에 좀 뭔가 개혁적이고 한국당이 변했다. 우파 정당도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된다.
라고 보고 있고, 이 충청권의 격전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요, 지역정당, 신민주공화당에는 자민련이나 이런 지역정당이 아닐 때는 싹쓸이 현상이 없었어요.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 잡힌 표심을 보여주셨는데, 지난 지방선거 때 거의 싹쓸이를 했잖아요, 사실은. 저희 대전 같은 경우 특히나 시의원이 비례대표 한 명만 저희고 나머지 전원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2명이지만은 야당이.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불구하고 작년 지방선거에서 우리 한국당이 이겼던 지역은 저희가 조금 그래도 좀 이길 만한 지역으로 보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지역은 저희가 전부 다 좀 어려운 지역이다라는 이런 자세로 선거에 임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죠. 아니요, 제가 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려는데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 정당에서 이제 각 정당은 아니고 이제 민주당하고 한국당에서 정치 신인에 대한 우대 어떤 등용 기회를 좀 넓히려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치 신인 뭐 인재풀이 그만큼 충분하느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종훈 박사님 어떻습니까? 인재풀이 각 정당의 인재풀이 좀 넉넉하다고 보시는데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제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제 그야말로 인재 영입 위원장께서 활발하게 움직이시냐에 또 달린 거고요. 당 지도부가 또 이 교체 폭을 어느 정도 선으로 잡느냐에 또 많이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굉장히 아마 물갈이에 신경을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서는 경쟁력 있는 사람 위주로 일단 이제 내보내고, 그렇지 아니한 지역들 또 이제 의외로 좀 이렇게 접전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경쟁력 높은 사람을 구해서라도 투입을 하려고 할 거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까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전략 공천을 많이 자제하는 분위기이긴 한데요. 이게 내년 총선의 경우에는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 물갈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국민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안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후반부에 가서는 아마 적잖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올 것이라고 보고요. 충청권 역시 이제 이쪽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유한국당 경우 같은 경우에는 또 이 황교안 대표가 또 유력도 대권주자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래서는 아니 되나 실제로는 자기 계파를 또 많이 또 확대를 시켜야 되는 그런 또 욕구도 또 작용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그러면 뭐 친박계라든가 뭐 또는 뭐 이제 비박계라 하더라도 이 황 대표로서는 재평가를 해서 사실은 가능한 한 자기 사람이 외부에서 많이 영입될 수 있다면 최대한 투입을 하려고 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이 지역 역시 그 바람을 좀 피해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이 또 다음 대선의 어떤 좀 연결 구도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대전, 세종, 충남에서 19석인데 민주당이 11석, 한국당이 8석을 차지했습니다. 내년 20대 총선에서는 어떨까요? 좀 민심이 어떻게 흐를 것 같습니까? 어느 분이 말씀을 먼저 대체로 지난 지방선거는 저는 아주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거라고는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아요. 지난 보궐선거, 창원 성산의 보궐선거와 통영 고성의 보궐선거에서 그 지역은 전통적으로 고 노회찬 의원님의 지역구였고, 통영 고성은 절대적으로 자유한국당의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특성은 소수 정당, 즉 바른미래당 후보는 정당 지지율만큼 득표를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내년 총선에서는 아마 민주당과 한국당의 양대 정당으로 그것이 양극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정론이냐 심판론이냐라기보다는 저는 거꾸로 역심판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물론 오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그중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민생경제, 지방분권, 그리고 공수처와 같은 사법개혁의 과제들이 정말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판문점 선언 같은 것이 국회에서 충분히 야당의 협조를 얻어가면서 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찬성 결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전 국민의 80% 이상이 지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지방분권과 같은 개헌은 얼마든지 자유한국당이 지지해 줄 수 있는데 역시 노했기 때문에 개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에 과연 정권 안정이냐 심판이냐는 측면을 떠나서 정말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그 주제들은 국민들이 절실히 원하는 과제들이다라는 그런 것이 부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은 내년 총선에는 전혀 또 예상 다른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영기 의원께서 뭐 어떤 전국적인 선거 전략, 최소 충청 지역의 어떤 선거 흐름을 이끌어가야 되는 역할을 맡게 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충청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이 지역에서 10년 이상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개 이제 충청도 분들이 좀 중도적이어서 이 시장 같은 데도 이렇게 다니고 이러면 지금 아까 최 교수님 말씀대로 제발 싸우지 좀 마. 국회에서 맨날 왜 이렇게 싸움지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모든 국민이 그렇습니다. 10년 넘게 들었는데 아니 그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지난 설 전에 제가 저희 지역에 있는 세 군데 전통시장을 다니는데 거의 모든 분이 이러는 겁니다. 아이 좀 제대로 싸워 뭐 하는 거요? 싸우라고 그러시는. 제가 이거 처음으로 정말 충청도에서는 이런 반응을 들었다. 이게 정말 민심의 큰 변화다. 그렇다면 물론 당연히 저희도 남은 기간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지만은 심판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고 또 이런 거죠. 평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아무런 성과도 거기도 그래 경제뿐만이 아니에요. 이 평화와 관련해서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아니 김정은이가 지금 신무기 단거리에 저고도의 신무기 개발했다고 또 발표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북한 바라기만 하고 있는 이런 거 공수처 수사권 기소권 다 갖고 있는 대통령의 친위대 어떻게 보면 좌파 게시타포를 만들겠다는 거를 그 왜곡된 설문으로 만든 여론조사를 가지고 개혁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한 공수처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놓고 대답한 그걸 가지고 국민이 찬성한다고 하시면 그거는 아니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열정대에서 잠깐만요. 이 얘기를 좀 해야죠. 다른 두 분에도 말씀 주셔야 돼요. 개헌 문제도 그렇다. 개헌 문제도 원래 지난 박근혜 대통령 이렇게 퇴진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개헌 얘기가 나왔습니까? 지방분권 그런 것도 다 좋아요. 핵심은 뭐였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제 개헌하자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안 하겠다고 하면서 본질을 흐리는 이런 개헌하자고 했던 그런 거를 위해서 여당을 밀어줄 국민들이 과연 계시겠는가. 그래서 이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그때 총선 기준으로 3년 동안 정말 잘했나 못했나를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평가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이종훈 박사님 좀 말씀 주실까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이제 정권 심판론 대 야당 심판론 이렇게 붙죠. 그래서 양쪽에서 다 서로를 이제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 총선도 당연히 그렇게 맞붙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심판할 거리가 그렇게 좀 많으냐.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 시점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중간 지점을 이제 중반을 이제 넘어선 시점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평가를 내리기는 그야말로 심판을 하기에는 그동안 성과를 평가하기에 너무 이르다라는 거예요. 시점이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야당을 보자고요. 그럼 이제 보수 야당이 어찌됐건 뭐 탄핵까지 이제 당하고 그 이후에 이제 나름 재건 과정을 거쳐서 왔는데 그럼 그동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나름 업적도 있고 뭐 하여튼 그 부정적인 평가도 있긴 합니다만 그쪽에 대해서 또 뭐라고 또 평가하기도 좀 애매한 시점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실망론이 좀 굉장히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실망론이 정권 실망론으로 작용하느냐 야당 실망론으로 작용하느냐 저는 그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지는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실망론의 추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앞으로도 한 1년 남았기 때문에 그걸 마저 평가를 이제 하셔가지고 내년에 국민들이 어느 쪽으로든 그 좀 바람에 좀 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역대 선거에서 충청 지역을 뭐 전국적인 관점에서 보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를 줄곧 해왔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떻습니까? 최 교수님? 네, 지금 아까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좀 더 추가를 하자면 내년은 사실 이제 공천을 누가 잘하느냐 여기에 이제 승부가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유능한 신인들을 대거 등용하고 또 얼마나 합리적으로 공천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몇 년 동안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일어났던, 지방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도 아마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최근에 사실은 그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천안에 올까 하다가 다시 이제 용인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돈이 이제 투입되는 건데요. 이거는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수도권 공장 총량제가 그래도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총량제가 무너지는 이제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아마 충청민들의 실망이 컸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는 최근에 그 충청권 인사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좀 심해도 조금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 정도 남았으니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충청권 인사들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한다면 이제 그 정도는 만회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지방 권력을 다 장악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지금 좀 무능론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1년 정도가 남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저는 충청권 캐스팅 보트 나는 더 이상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역의 인재를 키우고 우리식대로 좀 정치를 하면 그래야지 지역이 발전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캐스팅 보트 더 이상 뭐 그런 얘기보다는 지역 인재를 키우고 충청 지역 발전을 이끄는 그러한 정치인을 배출하자 이런 말씀으로 최 교수님이 말씀을 정리하셨습니다. 오늘은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의미 그리고 변수 등을 전망해봤습니다. 유권자들은 자신 한 표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하고 또 정치인들을 심판해 왔습니다. 선거 전에는 뭐 안개처럼 흐릿해 보이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민심은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서 매섭게 심판해 왔습니다. 민심을 가장 무섭고 무겁게 읽어야 할 이유가 정치인들에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